저는 올해 72입니다. 얼마 전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는 공책이었는데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공책을 조심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1985년 2월 14일 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들을 수 있겠죠. 마지막 페이지는 아내가 떠나기 이틀 전 날짜였습니다. 결국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공책을 품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떠난 뒤에야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1984년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나 얼굴 2번 보고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제 나이 29, 아내는 25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미안해.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돈 벌면 좋은데 한번 크게 다녀오자. 그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가요. 그 나중에가 40해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결혼 첫 해 아내는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는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 걸었다가 더 울릴까봐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상을 차렸고 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은 멀었고 저는 회사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퇴근해 집에 오면 아내는 아이를 안은 채 소파에서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저는 잠든 둘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열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피곤하겠지.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아내가 졸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당신 승진했다면서요. 축하해 주려고 기다렸어요. 괜히 기다렸네. 피곤하다. 어서 자. 아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국을 떠먹으며 저는 참 편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편함이 아니라
희미해진 기대, 거의 포기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아내가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어요? 왜? 아이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둘 다 오면 좋겠다고 해서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날 골프 약속 잡혔어? 당신 혼자 다녀와.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뒤로 아내는 저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저는 TV를 켰고 아내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둘이 마주 앉아 있으니 낯선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 어색함을 끝까지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TV 볼거리와 회식과 골프 약속으로 그 침묵을 덮어버렸습니다.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그날 저는 대학 동창들과 등산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산에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나오는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나가요? 응. 산에 일찍 올라가야지. 아침은요? 밖에서 먹을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저녁에 조금 일찍 올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우리 같이 밥 먹은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시계를 한번 보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등산하고 저녁 약속까지 있어서 아마 늦을 거야. 자기 먼저 먹고 자. 네. 아내의 대답이 이상하게 작게 들렸지만 저는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게 멀쩡한 아내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 산 정상에서 막걸리를 들이키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울 소방서 구급대입니다. 효진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부인이 집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응급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예, 제 아내가 대동맥류 파열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1시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동맥류가 그게 뭐죠?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터진 겁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을 텐데 모르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 얼마 전 저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가슴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 숨이 잘 안 쉬어져. 병원 한번 가보지 그래. 응,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제게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보다
수술이 더 중요합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가 아니라 온몸을 덮어버렸습니다. 수술은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일단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많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보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만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첫 면회 날 저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에는 여러 가닥의 선이 연결되어 있고 삐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덮여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주셔도 돼요.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이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마디 나왔습니다. 여보. 아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2번째 면회 날 저는 그 손을 조심히 잡았습니다. 40해 만에 제대로 잡아보는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푸르스름한 혈관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내는 40년 동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안아 올리고 제가 벗어던진 양말을 주워 빨았겠지요. 그 사실이 갑자기 숨막히게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손을 잡은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간호사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보호자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을 때 저는 혼자 절로 향했습니다. 평생 절에 발을 들여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왜 그 길로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마당을 쓸고 계시던 스님이 저를 보고는 빗자루를 멈추셨습니다. 보살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저는 그 말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가니 부처님 앞에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차를 한 잔 내어주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근심이 그렇게 크십니까? 스님, 제 아내가 큰 수술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그 생각만 듭니다. 스님이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죄책감을 느낄 때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제때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보살님, 아직 곁에 계시지요? 예. 그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 말해야지, 나중에 하자, 그렇게 미루다가 평생 한마디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의 말이 머리가 아니라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병원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내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고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조심스레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 아내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안 들어가?
그냥 이 집이 좀 낯설어서요. 아내 방에는 제가 서툰 솜씨로 침대를 새로 드리고 커튼을 갈아 달았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좀 바꿔봤어. 아내는 방을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침에 아내 약을 챙기고 죽을 끓여주고 부축해서 화장실도 같이 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밥상을 차려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바다만 먹고 살았는지. 몇 주가 지나자 아내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응,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건강해지면 진짜 여행 한번 갈까? 아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결혼할 때 했던 말. 어떤 말? 나중에 돈 벌면 좋은데 여행 가자. 그게 지금까지 나중이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요즘 너무 잘해줘서 어색해요.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근데 있죠. 아내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밤 아내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아내가 작은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못 써?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보면 안 돼? 안 돼요. 며칠 후 아내가 잠시 진료를 보러 간 사이 문득 그 공책이 떠올랐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고무줄로 묶인 공책 한 권. 죄의식이 들면서도 저는 그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2월 14일. 오늘은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을 만들어서 당신 회사로 찾아갔다. 당신은 고마워라고 말하고 동료들이랑 회식 간다며 나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다. 다음 페이지. 1987년 5월 3일. 오늘 유산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당신 손을 잡고 싶었지만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결국 말하지 못했다. 밤에 당신이 코골며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울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동그랗던 글씨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삐뚤어지고 꾹꾹 눌러 쓰인 흔적이 선명해졌습니다. 1992년 10월 10일. 당신이 승진했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당신은 새벽에 들어와 해장국 맛있다라는 말만 했다. 나는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공책에만 쓴다. 2003년 11월 15일. 아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오늘 밤만큼은 당신이랑 둘이 술 한잔하고 싶었다. 당신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혼자 부엌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올해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2일.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당신한테 말하면 혼자 다녀와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참기로 했다. 혼자 아픈 건 이제 익숙하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6월 15일. 오늘 당신이 등산을 간다. 이상하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다.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말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늦을 것 같다는 대답을 듣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도 오늘도 혼자 버텨야겠지. 그 글을 읽는 순간 공책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봤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와서 왜 미안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40년 동안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공책에만 적고 혼자 지우고 혼자 울었어요. 아내는 공책을 다시 가져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써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벽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내 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119, 다시 응급실, 다시 수술실. 모든 것이 몇 달 전 상황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 선생님의 얼굴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많이 약해져 계셔서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제 곁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끝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늘 앉아있던 소파, 아내가 쓰던 그릇,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주인만 사라졌습니다. 그때 다시 절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머무는 듯 하다가 반드시 떠난다. 그러므로 곁에 있을 때 그 인연을 소중히 하라.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돈을 다 벌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숨을 쉬고 있을 때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평생 함께 살았지만 정작 마음속 얘기는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사람,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람, 오늘이 지나면 내일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오늘 꼭 한마디만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꾸고 또 여러분 자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미뤘다가 결국 무덤 앞에서야 혼잣말처럼 되뇌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 마음선방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남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